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다고 과학기술부가 밝혔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외형이 누리호보다 크고 더 강력한 엔진으로 1.8톤의 물체를 달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추진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말 이후로 감소세를 이어오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조금씩 다시 늘고 있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와 징검다리 연휴 등의 변수로 인해 감소세가 주춤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지 이번 주 추이가 주목됩니다. 미국에서 여행이 재개된 일부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병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 언론은 승객과 승무원 3천여 명을 태우고 마이애미를 출발해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CD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가 5년 사이 크게 늘어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결혼을 해도 아이는 필요 없다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지난 2020년엔 23%포인트 이상 늘어 52.4%를 기록했습니다. 주로 유럽에서 보고되던 어린이 급성 간염 사례가 최근 아시아 등으로 퍼져 전 세계 20개국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급성 간염 환자에게서는 기존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WHO는 조사팀을 꾸려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늘어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확진자 감소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체적으로 확진자 감소 추이가 둔화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이번 주 확산세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유행 감소세가 이어져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일정 순간 둔화 이후 평행 구간에 들어설 것으로 내다본 만큼 이런 추이로 접어든 건지 이번 주 상황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급격한 환자 증가는 없을 것이라며 소규모 유행이 정체되는 국면이 가을철 정도까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을 고려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조치가 유행 추이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서의 안착기 전환을 위한 기준은 새 정부가 구성된 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규 환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중증 병상 가동률이 20%, 중등도도 16%에 불과할 만큼 의료 체계가 안정적이나 일상화 전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따르면 이달 22일까지로 예정된 이 행기가 끝나면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등을 포함하는 안착기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방역체제의 전환 일정이 성급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내면서 안착기 전환이나 격리 의무 해제 일정 등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여행이 자교된 일부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병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CNN은 지난달 14일 마이애미에서 출발해 파나마 해협을 통과한 뒤 지난 3일 시애틀에 도착한 크루즈선 카니발 스피릿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CDC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의 승선 인원은 승객 2,124명, 승무원이 930명이었습니다. CDC는 이 크루즈선을 오렌지 등급으로 분류했는데 CDC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전체 승객 또는 승무원의 0.3% 이상이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어린이 급성 간염 의심 환자 수가 최근 한 달 새 22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나 장기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최근 어린이 3명이 급성 간염 증세를 보여 치료받다 숨졌습니다.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도 의심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보고된 어린이 급성 간염 의심 사례는 현재 22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주로 보고됐는데 어느새 2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Majority being from Europe, but also we have received reports on cases from PAHO, Vipro, and Sierra, that's Americas, Western Pacific, and Southeast Asia. 어린이 환자들은 대체로 복통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보인 뒤 급성 간염으로 이어졌습니다. 황달 증상도 동반됐지만 기존 간염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Las causas más frecuentes, digamos, de hepatitis, que son los virus de las hepatitis, el A, el B, el C, el E y el D, han sido excluidos después de las pruebas de laboratorio. 어린이 환자 중 4명은 간 손상이 심각해 숨졌고 10명 이상은 간 이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감기를 일으키는 아데노바이러스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 절반 정도에서 아데노바이러스가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으로 간까지 손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원인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노출이 줄면서 면역 체계가 약해져 바이러스에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WHO는 조사팀을 꾸려 식중독이나 약물, 금속과 같은 비감염성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성능이 크게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가 개발되면 우리나라는 달이나 화성까지 독자적으로 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궤도선 KPLO. 오는 8월 미 플로리다주에서 미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 4개월 뒤 KPLO가 달 궤도에 안착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등 6개국에 이어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2030년대엔 달 표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킬 계획입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발사체에 실어섭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보다 추진력이 더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100톤급 엔진 5기로 이루어진 1단 엔진과 10톤급 엔진 2기로 구성된 2단 엔진 등 모두 2단으로 구성됐고 달까지 무려 1.8톤의 물체를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갖습니다. 기존 누리호보다 추진력과 운송 가능 중량은 늘고 외형도 4에서 7m 커지지만 3단에서 2단으로 단수는 줄었습니다. 단수가 줄어들게 되면 실패 위험이 줄어들게 되고 구성품, 제작 단가, 일정 등이 다 감소하게 돼서 발사체의 안전성과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발사체에는 재사용 발사체 기반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발사체 재사용을 위한 핵심 기술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누리호의 경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로 개발이 진행됐지만 차세대 발사체는 설계부터 발사까지 항우영과 함께 국내 민간 기업이 참여합니다. 종래에는 개발에 참여하던 기업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이렇게 기다려야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기업들이 직접 연구, 개발, 활용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지구 궤도 위성뿐 아니라 달과 화성 등에 대한 독자적인 우주 탐사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정부는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를 활용해 2030년 첫 발사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2031년엔 달 착륙선을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2023년부터 2031년까지 총 9년 동안 1조 9,330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오는 11월 말쯤 예타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난촉과 식물인 복주머니 나는 모양이 특이하고 아름다워서 무분별한 채취 대상이 되곤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 상태에서 멸종될 뻔했는데 최근 인공 증식 기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식물 자원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화훼 농업에 적극 활용할 길이 열린 겁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끝이 뾰족한 격꽃잎 사이로 커다란 주머니 모양의 입술꽃잎이 달려 있습니다. 둥글게 말린 모양이 복주머니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 복주머니 난입니다. 무분별한 채취와 낮은 발화율 때문에 전국에 2천여 주만 남아 멸종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처럼 야생에서 찾아보기 힘든 복주머니 난을 충북농업기술원과 국립수목원이 공동 연구를 통해 인공 증식에 성공했습니다. 2001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마침내 복주머니 난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와 습도 등 최적의 생육 환경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 상태에서 0.1%에 불과한 발화율을 64%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밝은 유도 단계 그리고 초벌식을 형성시키는 신화 형성 단계가 있는데 각 배양 단계별로 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각 배양 단계별로 최적의 배지를 선정해서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죠. 농업기술원이 이번에 공개한 복주머니 난은 토종 복주머니 난 등 20여 종, 인공 증식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2건은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기업체의 기술 이전까지 마쳤습니다. 또 다른 기술도 특허 출원이 진행 중입니다. 소중한 유전 자원들을 복원하고 대량 증식하여 농민들에게 소득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원예 산업 활성화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인공 증식 기술 덕에 돌아온 멸종 위기 식물이 농가 살림까지 도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20대가 5년 사이 크게 늘면서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나라경제 5월호를 보면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20대 비율이 2015년 29.1%에서 2020년 52.4%로 23.3%포인트 늘었습니다. 이는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함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제퍼리스 금융그룹의 분석 결과 한국은 1인당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아이를 낳아 18세까지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경유의 장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는데도 경유값은 오히려 오르거나 또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승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류세를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다소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을 보면 최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1938원에서 1932원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반면 경유는 1904원에서 1925원으로 올라 일부 지역에선 휘발유 값을 역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유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전체 경유 수입 물량 중 60%를 차지하던 러시아산이 막히면서 가격이 급등한 겁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주유소 앞엔 차량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지만 경유는 물량이 없어서 거의 주유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주유소를 가는 줄이에요. 이게 차가 밀린 게 아니라. 디젤이 거의 없고요. 거의 휘발유만 5리터 넣어주거나. 두 번째 이유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더 붙는 유류세 특성으로 인해 인하 효과도 휘발유가 더 크다는 점입니다. 지난 1일부터 유류세는 똑같이 30%씩 인하됐지만 경유는 58원, 휘발유는 83원이 내렸습니다. 휘발유보다 싼 값이 장점이라던 경유. 무엇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끝나거나 러시아산 경유의 수출이 예전처럼 재개되지 않는 한 가격 고공행진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상원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11일 여성의 낙태 권한을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의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 시각 8일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미국인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상원 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11일 법안에 대해 표결하기 위해 오는 9일에 토론을 종결하는 것을 요청하는 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3년 판결 이후 지난 50년간 사실상 미국에서 법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초안이 최근 공개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러시아 석유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현지 시각 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의를 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러시아가 의존하는 핵심 서비스를 차단해 러시아 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고립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 석유 수입의 단계적 중단이나 금지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점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면서 시기적절하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세계가 대체 물량을 확보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거의 200곳에 이르는 우크라이나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7일 화상 연설을 통해 전날 밤 하르키우에 있는 흐리호리 스코보로다 박물관도 공격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문화를 파괴하는 악마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우크라이나 국민과 도시, 심지어 박물관까지 표적으로 삼는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또 8일과 9일은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를 상대로 승리한 날로 기념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행동에서 모든 국가와 민족이 악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에게 꽃다발을 건네줍니다. 바이든 여사는 슬로바키아에서 차량으로 약 10분을 이동해 우크라이나 서부 국경 마을 우즈호로드를 찾아 한 학교에서 젤렌스키 여사를 만났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 국민과 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important to show the Ukrainian people that this war has to stop. And this war has been brutal. And that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stand with the people of Ukraine. 이에 대해 젤렌스키 여사는 바이든 여사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Тому що ми розуміємо, що таке будь-якій жінці, а особливо дружині президента першої леді, приїхати в країну, в якій триває війна, в якій постійно тривають військові дії, в якій постійно лунають повітряні тривоги, як і сьогодні вночі це було навіть вдень. 두 퍼스트 레이디는 현지 아이들이 어머니의 날 선물을 만드는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여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체류한 시간은 2시간가량이었습니다. 미국 관리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두 여사가 최근 몇 주 사이 서신을 교환한 이후 성사됐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이번 방문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 발발 후 줄곧 우크라이나 방문을 희망했으나 안전과 경호 문제 등으로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하고 싶어 했던 개인 외교를 수행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움직임은 비단 군사나 경제 분야에 머물지 않고 있습니다. 네, 록밴드 U2의 리더 보노가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깜짝 공연을 벌이는 등 유명 인사의 방문과 응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연 때마다 수만 명이 몰리는 슈퍼밴드 U2. 오늘은 조명 하나 변변치 않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방공호로 쓰이는 지하철역입니다. 현지 가수와 함께 부른 노래는 Stand by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자는 의미로 제목과 가사를 바꿨습니다. I want to thank the people of United Kingdom for such a great support. We feel it. 젤렌스키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공연은 방송과 SNS를 통해 세계인과 함께했습니다. 깜짝 공연의 주인공 보노는 세계적인 그룹 U2의 리더이자 평화 전도사로서 웬만한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연을 마친 보노 일행은 수도 부근 어핀과 부차 등의 피해 지역도 들러 주민을 위로했습니다. We feel you are fighting for our freedom. Ми відчуваємо, що ви боретесь і за нашу свободу, не тільки за свободу України, а про всіх, хто піклується про свободу. Тому дякуємо вам. 유명인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세계인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보노 말고도 배우 엔젤리나 졸리와 숀 펜 등 여러 저명 인사가 우크라이나를 찾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지금은 B형 간염이라는 질병을 쉽게 진단하고 치료하지만 수십 년 전엔 전 세계적으로도 B형 간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성능이 뛰어난 국산 B형 간염 백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사람의 혈청에서 분리한 우리나라의 과학자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신비하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를 대화창을 통해 열어보는 과톡. 오늘은 환자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불굴의 학문적 의지로 간질환 치료에 큰 발자국을 남긴 간 박사 김정용 선생의 자취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 과학이 어렵고 재미가 없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로. 아유, 저런 걸 요즘 누가 봐? 아유, 답답해. 답답함, 속 터짐, 우라통. 답답하시다고요? 과톡이라면 답답함이 가라앉고 속이 뻥 뚫리는 과학 소식을 바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속 시원하게 나누는 과학 이야기, 과톡. 올봄도 스타일리시하게 만나는 과학 이야기, 과톡. 빵 터지는 과학 이야기, 과톡. 콜롬비아 원두향. 콜롬비아 원두만큼 향기로운 과학 이야기, 과톡. 아니, 과학 이야기가 뭐가 향기롭다는 거야? 이 광고가 언제 끝날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톡이 올 때까지. 꽈떡! 톡이 왔네요. 이번 주 핫 이슈. 아하, 오랜만에 들이키는 맑은 공기.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로 오랜만에 마스크 없이 외출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맞춰 과학관들도 운영 정상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몇몇 전시, 체험 행사들이 일시 중단됐었는데요. 이제는 과학 놀이터, 과학 체험 시설, 전문대, 주말 과학 교실, 각종 공연까지 모두 활짝 오픈했습니다. 그래도 전시물 소독과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과학관으로 놀러 오세요. 컴온! 꽈떡! 빠르게, 더 빠르게. 내가 제일 빠르다는. 이젠 5G의 시대. 국립전파연구원이 5G용 기지국과 모듈에 대한 전파 인증을 발급했습니다. 전파 인증이란 전파의 혼 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의 전자기기와 인체 보호를 위해 판매자가 해당 제품을 내놓기 전에 기준에 적합한지 증명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인증을 통해 5G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전망입니다. 5G는 1GB 영화를 내려봤는데 단 10초가 걸리고 지연이 적은 만큼 실감나게 AR과 VR 컨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데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를 사는 빨리빨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왔다. 이거 왜 이래? 안타깝지만 데이터가 사망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무섭다는 랜섬웨어 바이러스. 랜섬웨어에 걸리면 중요 데이터가 날아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랜섬웨어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체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금고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비용이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데이터 백업으로 랜섬웨어로 인한 업무 중단 및 데이터 유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데이터는 내가 지킨다! 아하, 이런 소식들이 있었군요. 꽈떡. 오, 또 왔어요. 이건 뭐지? 1960년대 우리나라의 한 대학병원. 그럼 지금부터 진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나요? 아이고 선생님. 저는 먹은 것도 없는데 자꾸 구역질이라고 죽을 것 같아요. 그쪽은요? 저는 자꾸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어서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어디 봅시다.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의사. 잠시 후. 아무래도 두 분 다 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이요? 아니 제 간이 왜 그럴까요? 저 얼마까지만 해도 건강했는데. 그래요? 이거 이상하네. 갑자기 간질환이 생긴 환자들. 이 상황을 지켜본 내과 김정용 교수는 이상함을 감지했다. 멀쩡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간 질환이라니. 이거 원인이 있을 텐데.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어. 그는 환자들의 샘플을 모아 공통적인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이거였어. B형 간염이었어. 김정용 교수는 60년대 말 만성 간 질환의 주요 원인이 B형 간염임을 규명했다. B형 간염이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돼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몸이 쉽게 피로해지고 입맛이 없으며 구역질, 근육통, 미열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간경화나 간암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빠른 예방이 필요한 질병인데 B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게 된 그는 하버드 의과대학 병원으로 연수를 떠나게 됐다. 헤이 미스터 킴. 하이. 이번에 연구 주제 어떤 걸로 할 생각이지? 난 그 간염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 생각이야. 간염? Why? 마이 조국 대한민국은 간염 환자가 많거든. 그래서 간염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볼까 해. good luck. Thank you. 김정용 교수가 유학길에 올랐던 1970년대 우리나라는 간염 유병률이 12%에 육박하며 간염 왕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보통 5세 이전에 침입해 잠복에 있다가 성인이 되면 그때 발병을 해. 그렇다면 영아 때 백신을 접종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구만. 그는 연구를 통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사람 혈청에서 분리해냈는데
혈청이란 혈액을 방치했을 때 분리되는 황색의 투명한 액체로 그 속에는 항체가 존재한다. 우리 몸 안에 병원체나 독소와 같은 이종의 단백질이 침입하게 되면 이에 대항하는 단백질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항체. 김 교수는 이 항체를 연구해 백신 물질을 얻어냈다. 그리고 한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고 백신 개발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1977년 오 됐다! 성공이야! 그는 세계 최초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그런데 예? 아니 허가가 안 나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이게 무슨 물질일 줄 알고 함부로 주사를 놓습니까? 안 돼요, 안 돼. 아니 이거 효과가 다 증명이 됐습니다. 안 됩니다. 빠른 개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허가를 얻지 못해 제품 생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던 중 미국과 프랑스에서 비형간염 백신이 생산됐고 우리나라는 비싼 값에 백신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보건사회부는 뒤늦게 김 교수의 백신을 허가했는데 그 결과 1983년 6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비형간염 예방 백신이 생산됐다. 드디어 백신이 나왔어. 김 교수가 개발한 백신은 수입 백신에 비해 가격이 10분의 1 수준이었지만 효과는 더 뛰어났고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 과거 10%에 달하던 우리나라 비형간염 유병률이 5%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그 후 그의 백신은 전 세계 60여 개국으로 수출되며 지구촌 비형간염 퇴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미국처럼 질병을 연구하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면 더 많은 예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을 텐데. 꿈이라던 그는 1984년 한국간연구재단을 설립했고 모교인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에도 간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이를 통해 후배 연구자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최초로 C형간염 바이러스를 혈청에서 분리, 백신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는 실험실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대중을 위한 간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자, 여러분, 이 간염이라는 질병은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도를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접객업소에서는 꼭 식기를 소독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간염 예방에 앞장서며 간염 전도사, 간 박사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비형간염 백신 개발 성공으로 한국의 간염 유병률 급감에 기여하고 세계 최초로 C형간염 바이러스를 혈청에서 분리하는 성과를 거둔 간 박사 김정용. 그는 2016년 향년 82세로 별세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를 대면하며 의사의 본분을 다했던 그의 빛나는 업적은 한국 의학사의 한 획을 긋는 이정표로 자리하고 있다. 요즘 나들이다 회식이다 해서 시원한 맥주에 고기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술과 기름진 음식이 통풍을 부르는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남성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통풍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통풍을 검색을 해보니까 한자가 아프다 통에 바람 풍자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이런 이제 통증으로 유명한 질병이 바로 통풍인데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그 개념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통풍은 흔히 많이 들어보신 질환이고 좀 익숙한 질환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막상 어떤 병인지 물어보면은 어떤 병이 답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급성으로 생기는 염증성 관절염입니다. 예. 우리 관절액 내에는 여러 물질들이 녹아 있는데요. 이 중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많아지면은 바늘 모양의 덩어리 결정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예. 이 물질이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관절이 갑자기 심하게 붓고 아프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 과거에는 사실 그 왕들이나 귀족들한테 생기는 병이라고 해가지고 왕의 병이라는 시절도 있었는데요. 요즘 뭐 누구든 다 예전 왕처럼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좀 활동도 줄어들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가 있고요. 예. 이건 또 인간에게만 생기는 질환입니다. 사실 다른 영장류나 인간 외에는 동물들은 요산을 분해한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산이 쌓이지가 않게 되는데 사람만 유독 이 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이제 통풍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요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사람 몸에 왜 쌓이게 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요산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가 사람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산이 없으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요산은 이제 요즘 관심 많으신 항산화 작용도 있게 되고요. 혈관을 손상됐을 때 고쳐주는 역할도 있는 상태이고 면역력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게 혈압을 유지시켜줘서 그 사람처럼 살아돌게 해주고 있고 또 지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어 알려져 있어서 사람이 높은 지능을 갖게 되는데 요산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모든 게 그렇듯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요산이 많아지면은 통풍과 같은 급성 관절염도 일으킬 뿐 아니라 신장에도 나쁜 영향이 나타날 수가 있고 네. 여러 대사성 질환에도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요산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럼 왜 생기느냐? 우리 몸에서 퓨린이라는 물질이 대사가 되면서 만들어진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퓨린이 많아지게 되면은 대사가 되면서 요산이 많아지게 되고 요산이 쌓이게 되는데요. 퓨린이 많아지는 원인은 일단 음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섭취하는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 안에서 요산이 많이 쌓일 수가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산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없어지고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요산이 나오기 때문에 몸 안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럼 음식이 그럼 어떤 것들이 안 좋은가 관심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특히 이제 고기 부속물에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기가 아니고 살코기는 아주 양이 많지 않으면 크게 상관이 없고요. 요즘 좋아하시는 곱창, 그런 간, 예. 순대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런 부위는 좀 피하는 게 좋으시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능 발달에 좋다 그래서 등푸른 생선이 건강식품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은 등푸른 생선에 요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요산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너무 많은 양은 피하는 게 좋으시겠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은 분해를 못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은 장이나 소변으로 하게 되는데 많은 부분 소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빠져나간 게 문제가 생기면 역시 이제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술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술이라 그러면은 이제 마치 통풍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맥주가 안 좋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단순히 맥주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모든 술, 모든 알코올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도수를 따진다 그러면은 더 독한 술이 맥주보다도 안 좋을 수 있어서 나는 통풍이 있으니까 맥주를 피하고 소주 드신다? 그건 틀린 얘기이고요. 모든 술을 다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게 통풍 조절에는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기에 그 소주 한 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참 예, 이제 뭔가 절망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그 식습관과 어떤 음주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력이나 체질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런 통풍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전적인 소인 때문에 발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전자 중에서 특히 우리 소변으로 요산이 분비되는 기능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뭐 음식을 철저하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드시고 조심하셔도 생길 수 있는 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 유전적인 소인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가해져서 발병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유전적인 소인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은 가족력이 적지 않은 이유는 유전적인 소인도 공유하지만은 같이 좋아하는 음식도 비슷하시고 생활 습관도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가족끼리에서는 발병이 흔하게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또 저희가 앞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통풍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극심한 통증이거든요. 정말 바람만 스쳐도 이렇게 아픔이 느껴질 정도인가요? 네, 뭐 제가 직접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네. 들어본 얘기로는 정말 힘들어하십니다. 통풍이란 말 어원이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풍이 들어가니까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때문에 만들어진 어원이라고 하는 인식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좀 정확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통증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건 사실 그래서 이제 그 통풍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기보다는 마치 관절 안에서 태풍이 치는 것처럼 아프다고 인식하는 게 조금 더 얼마나 심한지 하고 이 병이 얼마나 갑자기 급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서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기보다는 태풍이 치는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통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발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전에도 그 왕들의 발에 자주 생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발에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통풍은 어느 관절이든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발 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 특히 엄지발가락에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에 잘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고 어느 한 가지 원인은 아니지만은 일단 온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온도가 낮게 되면은 설탕물을 물에 녹이는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온도가 낮으면은 잘 안 녹고 결정체가 생기고 온도가 높아지면 잘 녹는 것처럼 요산도 온도가 높은 부위에서는 관절에게 녹아서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결정체가 생겨서 통풍이 발병하는 게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걸어 다니면서 계속해서 발가락 부위에는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런 통풍이 잘 생기는 부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어느 관절이든 다 생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그 발가락이 아니라 그래서 통풍이 아닌 것은 아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잘 발생하는 부위가 뭐 발, 무릎, 발목 이런 부위다 보니까 통풍을 일반적인 어떤 관절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두 질환은 증상적인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사실 관절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여서 통풍도 일종의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을 가장 크게 나누면은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 동반되지 않는 경우인데 통풍은 염증이 동반되는 관절염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관절염 중에 하나인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염증이 동반되지 않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이 아프긴 하지만은 염증이 동반되지는 않아서 부어오르거나 빨개지거나 뜨거워지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데 이런 염증이 동반되는 통풍 같은 경우에는 아픈 부위가 아플 뿐 아니라 부어오르게 되고 뜨거워지게 되고 빨개지는 변화들이 보이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쉽게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급성 염증 관절염 말고 만성으로 진행되는 류마티스관절 같은 관절염도 염증이 동반되는데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좀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서서히 시작이 되고 뭐 부위도 조금은 달라서 손가락 쪽이 많이 발병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급하게 생기는지 얼마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관절이 침범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구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염증을 동반한 관절염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관절염과는 다르게 붓고 또 아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리고 급성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산 관리를 하는 게 이 통풍 치료의 핵심일 텐데 요산 축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장기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뭐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운동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여러 가지 통풍이 잘 발병될 수 있는, 즉 요산이 높아질 수 있는 교정 가능한 위험 인자들을 교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식일 텐데요. 음식은 퓨리 많은 음식 섭취를 좀 가능한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술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맥주뿐 아니라 모든 술을 가능한 한 적게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다고 한다면은 적절하게 조절을 잘 해주시는 것이 통풍이 발병하는데 예방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통풍의 치료는 아까 급하게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급하게 염증이 심하게 생겼을 때하고 중간 시기하고 나누게 됩니다. 급성으로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너무 아파서 빨리 통증과 염증을 가라앉혀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진통 수염제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서 효과적으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게 목표가 됩니다. 하지만 급성기가 지나게 되면은 증상이 전혀 없어지는 사이 기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기간 동안에 증상이 전혀 없으시니까 치료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시기 동안에 요산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복적으로 급성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신장 손상이나
다른 장기 쪽의 손상, 다른 병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급성 증상이 없는 사이 시기에 적절하게 유산을 관리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유산을 뭐 조금 떨어진다고 만족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정상이 8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6 이하로 유지를 해주셔야지 다시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유산이 우리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상이 없는 시기라고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고 그 시기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유산을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야지 급성 통풍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약 잘 챙겨 먹고 또 올바른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병원 류마티스내과 최찬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미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임사에서 과기정통부 직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그간 기술 융합을 통해 미래기술 확보와 신산업 창출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직원들이 전문성을 갖춘 융합과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연구 현장과 기업으로 돌아가 현장 소통형 정책을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장관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천마의 재배 과정에서 썩은 병을 일으키는 새로운 변원균을 찾아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천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썩은 병의 원인균으로 기존에 알려진 푸사리움 솔라니 이외에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옥시스포름의 균사체는 흰색과 밝은 보라색을 나타내며 이 병원균에 감염된 천마는 줄기의 최대 60%의 암갈색 병반이 생기면서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이례적으로 덥고 습했던 러시아 서북 지역의 겨울 날씨는 인류 활동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텍 감종훈 교수팀은 기후 모델 미래 전망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2019년과 2020년 러시아 서북 지역의 겨울 날씨는 자연적 변동성인 북대서양 진동보다 인류 활동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팀은 해당 시기에 북대서양 진동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인류 활동으로 온실가스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덥고 습한 겨울 날씨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서북 지역에서 더운 겨울이 발생할 확률은 인류 활동으로 약 5배 높아졌고 습한 겨울이 발생할 확률은 약 20배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이 초강력 레이저를 이용해 소형 드론이나 무인 로봇 등 적군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최첨단 국방기술 개발을 위해 응용연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GST는 고등광기술연구소에 초강력 레이저 플라스마 응용연구센터를 개소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전자장비 무력화용 초강력 레이저 및 레이저 플라스마 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기초적인 원리 증명 수준에 머물던 초강력 펜토초 레이저 플라스마 기술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에 삼성전자 김현석 상무와 JPI 헬스케어의 김경우 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대기업 수상자인 김 상무는 세계 최고 성능의 초소형 차세대 메모리 양산 기반 기술인 페리 매립 구조를 개발해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유지한功勞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김 연구소장은 3차원 정밀 진단으로 호흡기 감염증을 빠르게 진단할 수 있는 이동형 콘빔 CT 시스템을 개발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체의 무인 이동체들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고 싶은 어떤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
비행체가 도심을 자유롭게 비행하는 모습은 상상 속에서만 그릴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하늘의 자율주행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무인 이동체의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최알림 항공우주학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